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 세력 간 연대와 통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교민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인적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종양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뿌리를 없애야 한다며 자진 탈당을 거듭 압박을 했는데요. 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적청산 비민주적이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새누리당 모두에게 책임 있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직을 잃을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불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원직 내로라는 것도 아니고 탈당을 하는 그런 정도에 말하자면 하라는 건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난 지금 아무도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 찍어서 몰아내면 진짜 몰아내는 거지만 가장 민주적인 게 스스로 하는 거라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탈당하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게 무엇이 비민주적인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소장님,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또다시 쪼개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좀 감돌고 있는데 인 위원장의 이런 기싸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새누리당이 굉장히 신비로운 당인 건 틀림없어요. 신비롭다. 네. 존경받던 성직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보면 굉장히 노예하고 그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새누리당의 풍토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 캐릭터가 성직자로서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네.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 잘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의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싸움을 어떤 진영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네.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그러고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또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좀 노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진단은 굉장히 한의사 같이 종합적으로 두리뭉실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에 했다가 나오셔서 그런지 종양을 네. 도려내겠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핵을 뽑아내겠다. 이런 외과적인 굉장히 친밀한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노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차피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 서청원 의원한테 무례하다. 서청원 의원이 어제 사실 기자들한테도 알려졌지만 당의 주요한 의원들한테 사신을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냈죠. 사신을 보내고 그것이 기자를 통해서 또 알려지고 이런 과정이 벌어졌는데 저도 무례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봤어요. 예, 그런데 예. 내용을 보는데 그게 감정을 드러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내용들이더라고요. 그거를 무례하다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털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손해볼 게 없는 서청원 의원과 들어올 때부터 이기고 들어오는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간의 전쟁인데 네. 그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또 새우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당내의 네. 다른 의원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뒷짐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진 않고 있지만 친박계 핵심 의원들 자진 탈당 스스로 결정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시는지요? 그거는 지금 친박 쪽에서는 네. 나는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사실 세 가지 기준에서 보면은 그 기준이 나오자마자 회관에는 한 20명 정도까지 거론이 되면서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임명진 목사 그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관계 비슷한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노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서청원 의원이야 뭐 어차피 네네. 뭐 던지고 가면 되지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뽑기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끝까지 버텨주면은 임명진 목사는 있을 명분이 없는 거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중진 3인이 갔을 때도 그러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언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네. 이게 나가야지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결국은 거죠.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최경환 의원과의 기싸움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약간 다른 측면을 보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노예하고 뭔가 그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동안 임명진 위원장이 과거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이나 그리고 뭐 남북 관계에서 북한 주민을 돕는 활동도 하면서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이지만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이번에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정말 새누리당을 환골탈퇴시켜서 보수의 가치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저는 사실은 좀 읽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최경환 의원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상 최경환 의원까지는 이미 운명은 결정돼 있다. 사실상 당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실상 지난 4월 총선 때 진박 간별사를 마케팅. 자처하면서 새누리당의 모든 가치를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보수의 가치는 사라진 채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폈던 핵심적인 인물이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이거든요. 이분들이 있는 한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도리어 현재 정치의 명분과 이니셔티브는 비박 진영이 지고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보수의 가치로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일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비박 진영이 얘기했던 친박 팔적 8명이 있죠. 예. 이 대표적인 세 분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또 막말을 했던 분들, 또 총선 때 당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끌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 8명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에서 빠져줘야만 새누리당이 이제 예. 보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개인적인 희생을 치렀습니까? 경실련 공동대표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개인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모를 당하면서도 새누리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겠다고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목표가 일정하게 달성이 될 거다. 그리고 친박 진영도 일정하게 같이 호응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살아날 가능성은 정말 그 가능성을 찾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측면을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계가 모종의 어떤 조정을 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정치권이라는 게 항상 막후에서도 흐름이 이어지고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서청원 의원처럼 노련한 분이나 임명진 비대위원처럼 비대위원장이 단순하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활동을 해왔었고 정치권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서로 간에 그런 새누리당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가 살아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 저는 마크의 협상과 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명분을 살려주고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를 일정하게 담아낼 수 있는 틀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친박 핵심 의원들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여론전을 하는 이유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의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면 윤리위원을 열어야 하는데 비대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리위원을 못 열어요. 그리고 2차로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게 가결이 돼야 해요. 제명이 되죠. 제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절차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론전을 펴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측면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 아쉬운 거는 지금 성직자 윤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사실 안 나가겠다고 하면 털고 나가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절충점을
찾든 못 찾든 사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친박 진영이 와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통렬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 비단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누리당을 떠났든 남아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불신 속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집단, 국가 발전의 걸림돌처럼 전락해버린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내린 결단이 소위 당내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되어 이 나라 보수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동력이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정현 전 대표의 결단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이번 갈등을 계기로 중간지대, 중도 성향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혁신, 개혁이 만일에 좌절된다면 사실상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지난번 개혁 보수신당의 네. 출범으로 해서 99명의 의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투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친박 진영의 핵심으로 되게 보인다면 50에서 60명 사이, 약 60명 정도가 사실상 친박이고요. 나머지 그렇다면 35명에서 40명 정도는 중도 성향으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난번 탄핵 때도 이제 그게 합류를 했던 그런 의원들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만일에 희망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정말 그동안 나오는 것처럼 2말 3초의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 네. 그 시점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현장에서 이제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정치적인 구심력이 심각하게 와야 되는 상황에서 친박 진영이 아닌 네.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사실상 앞으로 설 자리가 정치의 없다. 행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연초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 충청권의 의원들과 이 반기문 총장의 가치에 동의하는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하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탈당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일단 영남권 TK 지역에 아주 작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게 전락할 수 되는데요.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갔던 그런 정치 흐름,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면서 사실상 과거 뭐 충청권의 자민련이라든가 아주 작은 이 소위 말하는 극도로 편향된 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네. 개혁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정하게 성공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결국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과연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새누리당의 기로에 설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소장님?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지금 핵을 뽑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그런데 그 핵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외의 핵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존재하느냐? 가능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명진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유보적인 그런 네.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친박 진영 보고 빨리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라고 당에서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내부에서. 수순으로는 그런 걸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찌됐든 선우가 지금 핵을 뺀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지면 친박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으로 지금은 임명진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선 과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탈당 의원들이 그룹별로 있어요. 신당의 추가 탈당 인원들 한 네. 10명 정도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시점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12일 날 온다고 그러는데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총장의, 오면은 정치적으로 생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한 10여 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차피 나간다고 시기와 명분만 보고 있다. 전제를 그렇게 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그 와해나 느슨해지는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면 친박계 핵심 코어 의원들 더 안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영이 보수 후보가 그 대선에서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TK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TK 지역에 그 견고한 그 이걸 잡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지막 열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TK 의원들은 와해돼서도 안 되고 와해될 수도 없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임명진 위원장이 아까 TK 정서를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TK를 좀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에서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구심이 빠지면 TK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핵심인 결국은 친박 TK 세력을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그런 거죠. 국면에서는 배제하고는 존립할 수가 없다. 친박은 아니고 네. 결국은 TK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TK에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요걸 빼버리면 그냥 와해가 와해될 수 돼버리는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저항과 기싸움이다. 그런 예, 예, 분이시군요.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진로와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이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관심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탄핵 심판. 일단은 헌재에서 5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맥을 잡았습니다. 5가지 맥을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가지겠죠. 세월호 7시간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될지 뇌물죄가 될지는 뭐 그런데 최근에는 제3자 뇌물죄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특검이 흐름입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현재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정황과 증거 그리고 관련되는 입증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SK라든가 롯데와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라든가 그리고 정우성 비서관의 휴대폰 등에서 거의 사실은 이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2가지는 가장 핵심적으로 일단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이라든가 권한남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헌재 과정에서 일반 형사 사건에서 다루듯이 뭐 모든 증거를 가지고 논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헌재는 최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권한을 이임받은 최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느냐 파면을 당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도리어 남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다룬 것과 헌재의 이 심리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한철 헌재 소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면서도 특히 신속 쪽에 지금 최근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그동안 했던 모습을 봤을 때는 박 대통령 측의 이 여러 가지 항변을 또 무조건 뭐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을 봤을 때는 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 신년 기자 인사회에서 모든 혐의를 대부분 부인을 했거든요.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아까 세월호 7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개 중에서 조금 그 이질적인 부분이 바로 그 세월호. 예,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이게 여론전에서 그 적개심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동력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외부에서 뭐 대통령이 연애를 한다고 미뢰.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구판이 있었다. 뭐 이러다가 또 성형 시술을 하다가 뭐 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아니라고 하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체적으로 이게 뭐 법리적인 그거야 추후의 문제지만 실체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에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뇌물 부분인데 뇌물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 뇌물 부분을 결국 입증을 하겠다는 인용을 거죠.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제 대통령도 결국은 이건 정책적인 편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엮였다. 거죠. 뭐 이런 네.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일일 신년 간담회를 보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증거라든가 사실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다 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장에 그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는 증거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부합되는 사실들을 얘기했다면 헌재도 아마 더군다나 뭐 헌재는 기자 간담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를 다루는 분들은 뭐 잘 아시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이라든가 언론에 호소하는 방식은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했는가, 제때 조치를 다하고 과연 그 긴급한 상황에 집인 관저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출동해서 네. 그 역할을 다했는가 여러 가지를 헌재가 판단할 거고요. 뇌물죄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가 신중하지만 그런 사실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5일부터 이제 2차 공개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이제 이번 결과를 떠나서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이냐, 2월 말이냐, 뭐 3월 초냐, 또 일각에서는 1월 말에도 나온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1월 말은 너무 빠른 것 빠른 같고요. 거. 왜냐하면 최소한도 사실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헌재가 정해진 그런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증언, 또 증거, 또 관련되는 그 청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박한적 소장이라든가 다른 재판관들이 최근에 신년에 들어서 벌써 3차례 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적의 네, 속도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헌재에 그동안 재판을 하셨던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뭐 취재도 해보면 이분들이 얘기하셨던 헌재의 그동안 경험들, 결정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 원칙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을 경우 국민들 이 헌정 질서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박한철 소장의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중대하다. 그런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증거라든가 모호한 사실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미 네. 휴대폰이라든가 이 뭐 비망록이라든가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자료 등 근거 있는 부분들을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말 3초라는 주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2말 있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3초. 있고 2말 3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소장님? 현재 재판관들도 예측을 못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기일이 시작됐는데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이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나오지만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탄핵 사유예요. 대통령도.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믿고 맡기는 것이 지금 국민들과 언론이나 일반적인 정치인들도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재를 믿지 못하면 헌법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시기를 논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말 3초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내용보다도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 날 있기 13일. 때문에 그 전에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일정 정도의 예측이지 여기에 꼭 매여가지고 상황 자체를 꽤 맞춰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신속히 보여집니다. 하라 이런 여론의 압박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요, 신속하게 하겠다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니, 예. 그거를 믿고 좀 지켜봐야 한다. 좀 차분하게 보자. 지금 뭐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된다. 거죠. 그런 가운데요.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어떻게 이 탄핵 재판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이제 덴마크에서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빨라질 것이다. 국내 송환이 또 일각에서는 늦어질 것이다. 예측이 엇갈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부분은 국내에 있어서 덴마크 검찰의 또 이 재판관의 판단을 사실은 얘기한다는 게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구금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풀어주지 않고 구금을 연장했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증거의 신빙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요청들이 가고 있고 또 독일 검찰에 대해서 국내 이 특검이 요청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덴마크 검찰이나 재판부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시기는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덴마크의 검사가 인도 요청이 오고 네. 한국에서 인도 요청이 오고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덴마크 검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덴마크 측에서도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독일 검찰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각국이 공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요청이 오는 검찰들의 입장, 사법기관의 이 입장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 그 유병헌 씨의 딸 유선나 씨 장녀, 유선나.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사실상 그 나라 사람으로서 거의 존중을 받으면서 사법 체계를 받는 것과 정유라 씨의 케이스는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 유럽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스푸틴의 딸이 경찰에 잡혔다. 그럴 정도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있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덴마크 언론에도 뭐 거의 탑뉴스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상당히 공조 체제의 흐름에서는 인정은 될 건데 그러나 시간은 역시 그쪽 판단에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 또 하나의 관심, 과연 이제 정유라의 귀국 또 체포가 입을 닫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 우리 김 부사님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래서 정유라 씨가 계속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특검에서 불구속을 전제로 해서 들어올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범죄인하고 이렇게 딜을 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협상은 없다. 협상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최순실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하면 일단은 들여오는 게 우선이겠죠. 데려와서 그 다음에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하든지 그거는 그때 생각해야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특검에서 정유라 씨가 여론에서 말하는 만큼의 그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뭐 여론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거기 있어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것도 여론에 도움이 되는 거고 들여오면은 국정조사에서 했듯이 결국 내용이 없으면은 또 뭐 오히려 네. 바깥에 있는 것이 여론을 압박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은 빨리 데려와야지. 무슨 딜을 해서라도 데려와서 손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막연한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유라 씨는 국민들을 지금 성인이잖아요. 네네. 성인이면은 지금 당연히 빨리 들어와야 하는 거죠. 빨리 들어와서 국민적으로. 자기가 얘기할 건 다 얘기하고 그러고 최순실 씨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최순실 씨 압박을 용으로 자기가 물려 나오고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성인이니까.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미 엄마가 다 한 것이다. 나는 모르는 거다. 부정 입학도 다 하고 재산 형성 과정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아니 그거야 입을 맞췄든 안 맞췄든 그거는 신문을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일단 들어와서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항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아우성을 치는데 혼자서 밖에서 그렇게 깐난 아기를 데리고 돌고 있느냐 말이죠. 그거는 본인한테도 참 큰 문제고 자식한테도 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도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좀 그건 그 문제다. 나는 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한 1년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들은 뭐 뒤에서 빠져 있겠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에 도피를 했다거나 도피 이후에 보여준 그리고 이제 체포된 이후에 했던 발언들을 본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미 입을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가거나 경감시킬 발언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이나 특검이 빠르게 좀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요청을 해서 국내 신병이 인도돼서 와야 정확한 진위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 이대와 관련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라 씨가 몇 군데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는 등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의 세금 혐의도- 포탈이라든가 네네. 사실 혐의가 단지 업무방해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쉽게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국조특위위원들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죠. 대통령과 딸
그랬더니 대통령 얘기할 때는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 딸 얘기를 했을 때는 눈물을 흘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모정의 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인간에게 질긴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의 끈은 이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데려와서 그 부분들을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줄 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최순실 씨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40년 동안 사실상 대통령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컨펌을 받아야만 정책을 진행할 정도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고 카메라만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매서운 예. 눈매에 다부진 모습을 보였습니까? 최순실 씨가 저는 쉽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유라 씨가 위험에 처한다면 뭔가 그런 변화는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을 특검이 유심히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정유라 씨의 의견이에요. 자기 의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겠다. 예, 들어가게. 지금 그 30일까지 끈다고 하는데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려면 얼마든지 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의 신청하고요. 예,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건 2말 3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때까지 시간을 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검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가지고 꼬셔서라도 데려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특검이 어떤 해결책, 어떤 해법으로 과연 당사자들 귀국과 입을 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사실 이제 지금 이른바 이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날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사실 당초 15일 날 귀국으로 알려졌는데 한 2, 3일을 남겼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국내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대권을 꿈꿔왔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찍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미 대권 출마를 본인이 공언했고 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켜야 하루라도 됩니다. 빨리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은 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포부는 무엇인지, 사실은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만 나왔지 어떤 해법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신이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 여론조사 관련 지지율을 보면 네. 연령층이 60대 이상으로 지금 치중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사실은 초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고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상당히 초반에는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그 지지라든가 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찬양, 지난번에 한국을 방한했을 때 안동을 가서 거기서 보여줬던 친박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친박 정치인으로 지금 규정을 시켜버렸거든요. 빨리 들어와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 내가 정말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걸 국민들께 인식을 시켜야만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서두를 없었던 겁니다. 것이다. 네.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지지율이 좀 이게 정체 상태인데, 김 소장님, 사실 이제 지금 측근들을 통해서 중대 선거구제 또 뭐 개헌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지지율과 좀 연동이 돼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한 마음이 있었겠죠. 연초에 나온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보수층들이 좀 유보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수의 핵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와가지고 보수 결집에 핵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그러려고 하면은 중심도 중심이지만 반문연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1등의 야권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반문연대로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개헌이나 선거구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슈는 결국 그 세력 분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같이 검증의 검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연차 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그런 경우에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텨주기 위해서는 역시 보수 진영에서 충청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역시 TK 지역에서는 좀 일정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K 지역과 충청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매니지를 할 연결을 거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검증이나 과제. 이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인 거고, 두 번째는 역시 반문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 거죠. 다른 주자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대 선거구제 개헌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하고 이제 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안철수 대표와도 충분히 고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개헌 문제는 계속 얘기했는데 선거구제 문제는 네. 역시 안철수 대표를 빼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반문의 빅텐트를 쳐야겠다. 그 안에서 결국 핵심 고리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아쉬운 거는 역시 이 거대한 민중의 그 촛불 민심을 결국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있어요. 실행을 시킬 것이냐? 그렇죠. 그게 내가 되면 모든 것들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벌써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과의 반문재인의 구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재인 연대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무엇이고 우리 민생과 이 양극화의 시대를 탈출시켜줄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네. 기대가 큰 건데 이 부분을 우리 현실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지지율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도 아닐 뿐더러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에 부합되는 정책이라든가 어젠다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와서 사실은 제3지대에 결합이 되고 그 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비박 진영의 이런 흐름들과 같이 만난다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더군다나 국내에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게 컨벤션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국내의 첫 선을 보이면서 그동안 10년 동안의 그런 경륜들 그리고 세계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능력들을 보인다면 상당한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이제 그 삼지대론에 맞서기 위해서 야권 통합론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와 그동안 쌓여왔던 사실상 적보다도 더 나쁜 관계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호남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미 풀린 관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호남은 지금 전략적 투표를 위해서 과연 문재인 대표를 향후에 네. 리더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할 것인지 계속 아직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호남과 특히 안철수 전 대표로 상징되는 국민의당과의 그 마음을 사고 연합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단독으로 집권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이미 봅니다. 호남의 지지가 좀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호남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제3지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말하고 야권 통합을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3당을 만든 게 문재인이고 네. 호남 민심, 총선 민심에서 제3당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이걸 다 묶어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개헌이냐 호헌이냐 정책적 논란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은국 경기대 김은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